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제가 책에서 보기는 이게 이제 집시들의 생활 풍습에서 모티브를 가져가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구마나에서 한 15년 전쯤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인상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이제 파가니니가 작곡을 했지만 리스트가 이 변주를 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무나 칠 수 있는 곡이 아니고 속이 초절기교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을 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다른 데 가시면 듣지도 못합니다. 이 그만 오셨으니까 되죠. 피아니스트가 누군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와서 한참 찾았는데 학생은 있는데 교수가 없더라고요. 젊은 우리 김상현 교수는 한국 예원 서울예고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및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위 및 이상을 하였고, 미국에서 현대 작곡가의 앨범을 7장 발매, 미국, 유럽, 이스라엘, 러시아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하며 모교인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와 펜실바니아 벌크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원래 3월 개명대 조교수로 취임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3월에 오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셨는지도 몰랐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76번째 독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거의 1년 훨씬 더 됐죠. 스멀스멀하게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이 되시지 말고, 긴장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교과서 보니까 하긴 내로. 그래서 저는 긴장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눈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눈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1분만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학교 재직하면서 제일 높은 타이틀이 후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더 높은 직을 내가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슬프로 때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직을 많이 다니면서 연구하고 탐사할 기회를 제공했었죠. 근데 요단강을 못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요단강 다녀왔습니다. 요단강에 가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게 될 출로역정에 정직 노인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하늘에서 나팔을 불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광경이 거기 있거든요. 사실 요단강 가봤더니 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점프 한번 하면 건너갈 수 있는 쉬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그 정직 노인이 그 강을 건너길래 저도 따라 건넜죠. 건넜더니 뒤에서 누가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 사회를 하고 가야지. 총장님 목소리 있어요. 5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어제 퇴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거기에 그려진 요단강 건너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이 지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못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못 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제3의 제3년이 얼마나 여러 식구들 비롯해서 여러 어른들이 저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증언의 말씀을 인사해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사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이 제목은 벌써 2년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향살이 몇 년이나 선포가 되어 보니 벌써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과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오랫동안 뵙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지난주에서 한 배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어려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다 이렇게 되게 되어서 상당히 오늘 정수모 우리 공은 목사님, 김남석 이사장님, 또 박성호 총장님, 백승균 우리 보교철학 원장님 참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800주년 800회 보교철학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매주 800번 상상해 나가십니까? 800번 800주 동안 끊임없이 나오시는 그 끈기
새삼 정리 말씀드립니다. 문신자 회장님, 한상호 회장님, 유병선 회장님, 또 멀리서 늘 우리 고문을 계시는 이수수 교수님, 우리 좋은 음악 만들어준 김상영 교수님의 부모님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 저희들 인사 받으시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라고도 그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얘기하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만 제가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특강을 들을 때 늘 불편하게 느낀 점이 세 가지 됩니다. 하나는 강사가 3탐, 4탐 할 때 초연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 좀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주제를 거창하게 잡고 마치 뭐 있느냐 수박 끄다기식으로 펼쳐놓는 그런 강의를 할 때 불편하고,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이름 읊어대릴 때 별로 마음이 다가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형태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인물이다, 사건이다, 역사적인 배경이다, 오류를 발표할 때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만한 회원님들께는 매우 불안하지만 미안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검기를 다 뺄 것 같아요. 네 가지 범죄를 행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 나옵니다. 뭐 존재니, 존재 조건이니, 인간 조건이니, 그것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뭐냐? 바늘로 찔러서 아프면 그 존재입니다. 존재 조건, 인간 조건, 생로병사, 또 존재의식,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그것이 존재 조건의 일부이고 존재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학위 논문이나 철학적인 그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그저 담론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인 담론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전 그리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오는 철학자들을 등록입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유명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본성적으로 뭘 알기를 원하냐? 자연이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또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 질문이 인간이 가지는 제일 중요한 본성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그 자아를 추구하는 그 이야기를 인간의 원시적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시적. 물론 의식적으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인간 조건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생활 속에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생성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는 먹이 찾아야 되죠. 먹이 찾으면서 맹수를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맹수들 앞에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겠죠. 죽을 때입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는 자연현상들, 천둥이다, 번개다, 지진이다, 폭우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자극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이러한 맹수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신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신들 보기에는 이게 무슨 괴물인지 문어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상상 밖의 인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찾아드립니다. 프랑스에 있는 쇼베 동굴에 35,000년 전이죠. 주로 사자 같은데 한 마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코뿔소 그리는데 재밌는 것은 위에 코뿔소 여러 마리를 동시에 혹은 한 마리가 여러 행동을 하고 그 모습 나중에 다시 잠깐 언급하겠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두샹이라는 화가가 계단 내려오는 여성상 기억하시죠? 보통 우리가 미술 하면은 한 순간에 한 공간입니다. 사진작가 찍어놓으면 그게 이제 예술이고 미술인데 이것은 한 순간이 아니고 여러 순간과 여러 배경을 저기 음악적인 그런 미술인데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그랬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맹수 앞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맹수를 무서워해서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 뻗어있죠. 또 앞에는 새가 한 마리, 아마 독수리일 겁니다. 저 맛있는 거 언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의사 17,000년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원신들의 세계를 지나서 우리가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쭉 내려오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 지역, 거기에 우르 왕국이 기원전 한 2,500년 그때 존재했었고, 거기에 잘 아시는 길가메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길가메시인데 키가 5m 이상이고 지금 안고 있는 것이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그만큼 거대한 인물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 거인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문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 성서에서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거인들, 네필림이다, 모델인 거인들이 등장하고, 또 사해 문서에 거인 편에 길가메시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길가메시의 생애인데, 예언에 길가메시가 태어나면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절벽에서 떨어버립니다. 독수리가 나와서 취해가지고 어느 정원사에 맡기고 그 정원사 설하에서 살아서 나중에는 결국 우르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인의 생애를 이게 우르 왕국의 예성들이고, 이 거인의 생애를 이런 흑판에서 볼 수 있는데 19세기 중반 1840년대 학자들이 이 지역, 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발굴하다가 헐판을 한 3만 장 발견했어요. 헐판이라고 해서 거대한 판이 아니고 손가락만한 거죠. 그 중에 12편이 길가메시 왕에 대한 것인데, 발굴자들이 놀란 것은 거기에 홍수 이야기, 마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똑같은 홍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헐판은 아마 학자들 생각에 기원전 2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그 노아의 연대보다도 1600년 그 전에 이미 노아에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서구 사람들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들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 사실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게 1000년 그 전, 12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단히 놀랐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르 왕국의 왕을 위한 선물들을 치고 다닙니다.
우리 지게 같은 곳에 무엇을 실었는지 모르지만 짓고 양들 오락, 뒷단절, 또 말 여러 가지 형태의 물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밝아서 다 안 됩니다만 제일 위쪽, 제일 왼쪽에 왕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길가메시인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엔키두라는 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태어날 때 야생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불을 하고 있는 야생 동물 같은 인간인데 신들이 그 운명을 줬어요. 너는 인간이 아니고 반인간 반동물이다. 야생인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엔키두라는 길가메시의 동행자입니다. 길가메시와 같이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 여행을 같이 한 동행자인데 이 엔키두가 자기의 본성인 야생을 잃게 됩니다. 그 배경은 야생인 엔키두가 농경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신전에 그하된 신녀와 동심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동심함으로써 야생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길가메시와 사냥을 하다가 길가메시에게 구애하던 이시다 성서의 아스타레입니다. 이시다 여신을 향해서 이시다가 보낸 함소를 죽이고 그 뒷다리를 여신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성적인 모독이죠. 욕을 합니다. 이 불경을 저지릅니다. 첫째는 본성을 벗어나서 인간이 변명하고 두 번째로는 신에 대해서, 여신에 대해서 항의하고 모독하는 그 불경죄를 짓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습니다. 경건하거나 공포를 가지고 아니면 죽는다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살고 온 이시다입니다. 이것도 이시다하고 이시다의 사자, 지금 길가메시가 그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입니다. 적절한 용어라도 아시리아의 첫 제국주의자 혹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국주의자로 할 수 있는 살몬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수십 년 동안 56년간 통치를 하면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많은 영역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했는데 특징은 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아니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불경의 왕이었는데 그 말로도 조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불경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농경사회를 위해서 수로도 내고 부하들을 위해서 세금도 혜택 주고 부하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런 인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이제 살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뿔판의 색인 문자입니다. 다음 우리가 함무라비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1800년 돌아오는데 이 왕도 한 40년을 통치하면서 폭군이었어요. 폭군이고 그 폭군의 성격을 자기가 법정을 제시함으로써 더 강화시킵니다. 자기 말로나 사마신이 나에게 법을 주었고 내가 있어 선포한다. 사마신으로부터 법전을 만들고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자신은 사마신 앞에서 경배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함무라비 법전하면서 이제 동해 복수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은 첫째 귀족법입니다. 귀족을 위한 법입니다. 그 예로 의사가 귀족을 지배하다가 의사가 죽었다. 귀족이 죽었다. 의사는 평민이었어요. 명백할 자신은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귀족을 지배하다 죽으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뿐만 아니고 이것은 부의 사회의 아버지를 위한 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양자가 아버지를 부인하면 혀를 잘라버리고, 그건 귀족 사회법이고 부의 사회법, 이것이 하물라비 법인데, 법 자체가 어떤 법치 국가를 만든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통치의 수단, 그 수단은 공포였어요. 내가 만든 법, 사마시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즉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하는 이야기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도 내 사나운 눈을 들어 너에게 죽음을 선고한다, 이런 겁니다. 그 정도의 이제 심각한 이 통치자였고, 자기가 요구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존경하라, 자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라. 구약성서의 용어를 한다면 자기를 경외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성서에도 이론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기원전 1500년 전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는 구약성서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에 대한 생각과 용어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잠언 전도사 할 때도 수많이 일어납니다. 전도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또 더 강하게는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야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신이고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니 그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나에게 경외케 하고, 야훼가 백성들에게 직접 경외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경외, 영어로서는 fear가 되고 라틴어에서는 티모르가 되는 그 단어 자체는 단순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물론 있지만 더 강하게 그 공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라라는 히브리어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하되 그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의 경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미국 대법원 북쪽 벽 위에 있는 구조인데, 제일 왼쪽에 제일 오래된 이집트의 메네스, 아까 사진 잠깐 보셨죠? 메네스 바로왕.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제일 오른쪽에 제일 늦게 등장하는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 모세 십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기 메네스보다 훨씬 뒤에 람세스 1300년대 람세스 바로왕 여기 나옵니다. 람세스는 60년이 넘도록 통치하면서 8명의 공식 왕비와 200명의 후궁을 두고 15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5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50명의 아들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복한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군주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되 이미 정복했으니까 바로왕에 대한 경외심, 바로왕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먼 변두리 지역으로 보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기원전 한 1300년 그 후에 기원전 한 800년에 호모 역시 이 경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천하 무적인 아킬리스도 아테네 여신 앞에서 고백하기를 아테네 여신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하고, 또 제우스하고 아테네 여신이 대화하면서 제우스가 이르기를 신을 공경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오디소이스를 내가 어떻게 잊어야 신들을 공경하는 오디소이스를 인정하는 제우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볼 때 원시인들이 공포를 느꼈던 그런 면이나 혹은 첫 인류 사회의 왕들이 느꼈던 또 강조했던 그런 면들을 보면은 인간이 자아에 대해서 가진 첫 번째 의식이 아마 공포에 관한 것이었을 거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나는 경외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딴 생각 없습니다. 신들이나 자연현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내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그것이 내 존재다. 나는 경외한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데가 첫 번째 존재의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경외의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정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첫 예를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에서 봅니다. 비록 33살에 사망했지만 18세 첫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장군이었고 제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왕 등등. 또 한 번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성세에서 나오는 다리아 왕과 이수스에서 접전할 때 이미 다리오 왕의 모친과 그 처와 딸들이 알렉산더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폭군이었지만, 다른 전국자와 다름없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지만 인간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다리오한테 편지를 내면서 다리오, 너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 부인과 딸과 자식들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해 주겠다. 사실 이런 거 없더라도 알렉산더는 포로에 대해서, 적장의 아내와 딸들에 대해서 최대 존경을 다하고 대하고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족을 위해서나마 다리오 왕은 거절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에 이분지를 주겠다 해도 싫다, 너가 내 앞에서 꿇어라. 결국은 다리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났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알렉산더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레니즘의 원동력이 된 알렉산더가 되었죠.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익산더, 아스칸더, 다칸더, 여러 이름으로 열절이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알렉산더가 직접 건설했구나, 후세인들이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70여 개 됩니다. 역사의 어떤 영웅, 어떤 제왕도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70개가 아니라 10개도 못 이뤘지만은 그런 기록을 가진 알렉산더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될 것 없이 폰투스의 젤라 전투에서 승리하고는 왕노라, 보안노라, 정복했노라, 그 왕국은 완전히 대여되고 로마 제국으로 성장하는 그 전투에서 정복했노라,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피정복자는 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역시 로마와 카르타고가 문수지가 되었죠. 한분은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10년 코끼리 30마리, 40마리 가까운 코끼리를 알프스산을 경유해서 로마로 침입해 들어왔지만은 다 물리치고 결국은 나중에 카르타고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역사상, 전
국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살다는 데 쉽게 소위 제노사이드, 나중에 히틀러가 임한 민족의 멸살 한 예가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예를 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총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나갔지만은 람세스 2세 이야기를 했죠. 람세스 2세는 모세 시대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석상, 이란 제왕인데 이 제왕에 대해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쉘리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이 선생한테 앞에 부탁을 해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지만디아스라는 제목이신데 오지만디아스는 람세스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오지만디아스에 대해서, 람세스에 대해서 쉘리가 쓴 시. 그만의 목소리도 많은데 탑주 목소리로 시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원 오지만디아스, 고대 문명의 땅을 둘러온 한 여행자를 만났는데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고대 문명의 땅을 둘러온 한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르기를 풍경의 거대한 석상의 다리가 사막에 서 있고 그 근처 모래 속에 깨어져 반은 묻혀있는 두상을 보았다. 삐뚤어진 입술, 무정한 명령을 내리며 비웃는 모습, 아직 남아있으나 생명 없는 돌덩이에 그의 잔인한 열정을 조각가가 잘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아래 발판에는 이런 글이 보였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너희 위대한 군주들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고 절망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끝없는 황무지, 고독하게 펼쳐진 모래가 거대하나 파손된 돌덩이 주위로 지평선까지 멀리 뻗어 있을 뿐입니다. P.B. 쉘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제왕, 죽은 미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미라를 좀 검진하려고, 종합 검진하려고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데려와야 됐어요. 어떻게 부패되었나, 어떻게 보존하냐,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입하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냐? 제일 첫 번째 제안된 것이 근어물이었어요. 근어물은 너무 과하다. 바로왕을 어떻게 근어물을 싫어하느냐? 그래서 결국 해결한 것이 왕으로 대하기로 하고, 왕으로 대하더라도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왕정을 만들고 생년월일을 1303년 BC 머리를 깎아왔어요. 출생연도를 1303년을 해서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데려와서 검진하고 다시 또 이집트로 돌려보냈습니다만 이란 바로 왕들 기억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콘스탄틴 대제 잘 아시듯이 이 표적으로 십자가 표적으로 누가 승리하리라 했는데 여기 또 승리가 나오고 정복이 나옵니다. 흔히들 우리 생각하기에 밀라노 칙령이 기원전 4세기 초에 생긴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칙령이다. 그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대륙을 많이 점령하고 나니까 수많은 종교에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랴? 방치할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밀라노 칙령을 개정해서 선포한 내용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모든 종교의 자유를 준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그는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종교인들에게 종교를 허락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정신적인 정복자가 됩니다.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걸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주 영리한 통치자였어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콘스탄틴까지 어떤 형태든 이러한 정복자들이 정복을 통해서 자아를 확립하고 자아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이젠 경외가 아니고 경외와 정복을 받겠다. 나는 정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이 인류 의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 정복의 단계가 지나면서 자연히 정복자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일 반복해서 정복할 때 그 정복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자기의 분배나 접근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항상 정복자라고 춤추고 야만 없었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항구적이냐,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복자가 피정복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복의 개념을 상대화시키고 정복자 자신을 피정복자로 만드는 시각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색이죠. 이게 오래되냐. 이 사색은 우리가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봅니다. 잘 아는 글라디에이터 영화에서 등장하는 황제고, 그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쓴 명상록은 물론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비폭력적이고 비황제적인 발언들이 많습니다. 자꾸 상대화시키고 자기를 비하 이런 발언들 많이 있습니다. 황제고 정복자니까 자기의 발언이 절대적이고 자기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물론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정복자 황제의 일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세한 철학적인 생각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너가 듣는 것 진리가 우선 편견이죠. 내가 듣는 것도 나의 편견이다. 보는 것 시각이지 진리가 아니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개선장군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죽음이 내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이것은 황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결국은 사생하는 사람이 황제든 정복자든 사생하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사생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그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이 옵니다. 이것이 옳으냐 바르냐 사색이로 들어가고, 그 사색의 길이 정복자 아우렐리우스, 사색의 길이 이제 칼 대제, 샬레메인, 잘마누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이제는 경의 시대 지나고 정복의 시대를 지나서 인간이 사색을 경유해서 종교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원시적인 존재죠. 이걸 뭐 신앙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샬레메인이 뜻하는 것은 왼쪽에 지구 본부에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믿을래 죽을래 선택하는 거죠. 믿음으로서 살래 아니면 죽음을 택할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처음으로 존재와 종교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재는 그게 아니겠죠. 항상 경외와 존재, 정복과 존재, 사색과 존재인데 이제는 떠나서 존재가 종교와 직결이 됩니다.
샬레메인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나 14세기 때 이태리 베네상스의 페트라카가 로마 폐망 5세기 이후에 유럽 대륙의 12세기 신앙시대까지 몇백 년은 암흑시대다.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암흑시대가 아니었어요. 여기 샬레메인이 있습니다. 칼 대제. 그냥 칼 대제가 무식을 했어요. 라틴어를 읽지 못해서 선생 되고 라틴어 배우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옛날 자료들 수집하고 민속자료 수집하고 고아원 설립하고 등등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황제가 지켜볼 그 자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존재를 종교와 연결시키는 이거리는 11세기 이후에 오는 신앙의 시대 중간달입니다. 우리가 11세기, 12세기로 넘어오면은 이제는 존재가 신앙과 직결이 됩니다. 이 중세 유럽에 우리가 봐야 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처음에 성 안셀무스, 캔터버리 대주교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자였을 때 그렇게 강한 논리자는 아니었고 그러나 논리를 신앙에 접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매우 중요한데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자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세계를 인정 안 할 수 없다. 됐는다. 그 반대로 두 번째 인간은 베얼나드라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신비주의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체험이냐? 신비로운 체험. 이것은 순간적인 무슨 경지가 아니고 평생을 단련하면서 수련하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과정을 경유해서 생기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세 번째 인간이 매우 좀 이단적입니다. 에벌라르라는 학자인데 아마 중세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기 철학자들 많이 계시는데 판단하면 그렇게 내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별로 없습니다만 좀 고약하게도 가르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철학자다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첫째 의심을 가져야 되고 의심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질문이 진리에 도달한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교회 교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 시대에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철학자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상이 수용될 수 없었겠죠. 물론 탐당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인물이 이 시대에 세 사람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벌라드에 대해서 조금 마음 아픈 것은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좀 애절한 연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를 갔었는데 가정교사로 있던 그 집에 딸이 엘로이즈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그 사실을 엘로이즈의 아버지가 발견하고 폭군들, 깡패를 동원해서 에벌라드를 거세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행동을 한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또 나중에 에벌라드가 수녀원에 갔을 때도 자기 아버지가 가지 않고 오로지 그 에벌라드만이 방문했습니다. 에벌라드가 엘로이즈를 가르치는 장면이고 에벌라드가 먼저 죽었어요. 20년 후에 죽었는데 20년 후에 죽은 엘로이즈를 에벌라드 석관 옆에 눕혔더니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엘로이즈가 에벌라드를 향해서 몸을 돌리더라. 죽을 지신이 자기의 애인을 향해 몸을 돌리더라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렇든 간에 중세를 통틀어서 보면 이 세 사람이 대표하는데 아주 이단적인 에벌라 이 친구를 제외하고 나면 앤슬럼과 심리주의자 베르나드가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믿는다. 난 알겠어 믿는다. 난 체험하겠어 믿는다. 그냥 믿는다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경외도 아니고 정복도 아니고 사색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이 중요해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세 번째 답입니다. 에블라드의 부재 여러 석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특강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중세 철학자들도 한 150명을 존재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워낙 대학자가 돼서 여러 명칭을 얻습니다. 천상의 학자, 교회의 학자, 소위 만물 박사적인 대석학이라는 명칭을 얻은 석학이고 그 스승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향인 네이플스 근처에서 태어나서 나폴리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나폴리 대학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이슬람 학자 이번 루시라는 혹은 아베로에스라고 알려진 그 학자의 사상을 읽고 감동해서 나폴리 대학을 설립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슬람 문화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근중한 이순대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의 작용이었습니다. 신앙의 이성이 접목되는 그 과정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여주었고 이것이 그의 대작인 숨마 테올로기가 신학 계전이라고 대전이라고 거기에 나타납니다만 이 신학 대전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비록 2단에 3000페이지, 6000페이지가 6000페이지고 긴 그런 넉적이지만 미완성이고 미완성이 된 이유는 말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반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공중에 뜰듯이 몸을 회전하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고 나중에 주위에서 묻습니다. 그때 반뜬 상태에서 회전하는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만 있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무슨 대화했습니까? 예수님이 토마스 너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걸 많이 썼더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주라? 토마스의 답이 주님을 주십시오. 그런 답을 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행동도 느리고 한데 자기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내린 별명이 황소였어요. 황소란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끈기 있고 끈질기게 일한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황소의 머리가 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고 여기에 아마 이것이 숨마 테올로기가 사진이십니다. 이런 2단의 페이지를 3000페이지, 결국 60페이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명분 중에 믿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상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또 나중에 4, 5세기 때 기독교 성자학자인 오거스티누스 이 사이에 처해 있으면서 그 사이를 조화롭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오거스틴을 합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과 오거스틴의 계시 신앙을 접목시킨다는 건데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는 시도를 하는 셈입니다.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 석자 교수, 이수 교수님 계셔서 저기 들어가면 이 함정에 많이 빠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세기, 13세기죠.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 문화권 잠깐 넘어가 보면은 8세기 때이니 8세기 유럽은 카를로스 마그누스 그 시대 이 시대 이미 문명이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에. 그러고 나서 9세기 들어가서는 알마문 시대로 하는 이 시대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문화국가 되고 박다든 천하 제1의 학문 도시가 됩니다. 그게 하우스 오브 비스덤, 지혜집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이 지혜집은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되고 모든 세계 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모여서 과학뿐만 아니고 철학, 문학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여기에 논쟁을 하는 그런 이슬람 학자들이 지혜전당에 모이고 그 지혜전당에서 박다드 도시를, 신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원형에. 물론 전시가 되지 않았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고 가운데 무슨 나무들이 있고 그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학문성을 가진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혜전당. 지혜전당에서 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가 중으로 유럽 들어갈 때 라틴 경에서 왔지 그렇게 쉬운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가 그 다음 단계로 아람어로 번역이 되고 아람어가 이슬람어로 번역이 되고 이슬람어가 결국은 중세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유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여러 중간 관계를 거쳐서 번역되는 고전의 번역 작업이 이 지혜전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을 가진 국가와 유럽이 처음으로 상종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관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 많습니다. 저를 많고 여기에 이제 수학적, 천문학적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화리즘이 알고리즘의 이름이야. 화리즘에서 나왔다는 기억하시고 인도 수학 계산법까지 도입하고 보신 대로 1, 2, 3수 나오는데 1에 숫자를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강실장님 수학자인데 2는 90도 이하의 각이 2개죠. 3은 3개, 4는 4개, 5는 5개 이런 식으로 7자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하고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90도 이하의 각도가 7배가 그런 거죠. 이런 숫자의 개념을 이 프랑스니가 유럽으로 제정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후나인 빈 이샤이라는 악과의 사람들 석학이면서 대번역하고 12세기에 중요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의 티메이우스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제 알가지인하는 의사로 의학자인데 서양에서는 아제스라고 알려져 있고 의학 총서는 한 200여 권을 썼습니다만 이 생글의 순도는 프린스턴 대학교 차플에 있습니다. 아랍인의 모습을 그 엄격한 개신교 대학 프린스턴 들구나 차플에 새기게 좀 놀랍습니다. 여기 알파라비라는 학자가 있는데 아래 사람 이거 얼굴이 있죠. 사람들은 위에 알파라비를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가는 학자다. 다음 가는 스승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가는 스승이라면은 존 카널리는 아마 누굽니까? 다니엘 크레이그의 첫 스승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알비룬이라는 박사입니다. 천문학자하고 또 여러 형태 의학자하고 약품도 개발하고 지구 인력을 제시하고 사실 지구 둘레를 1%의 정확도 이내에서 측정한 과학자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자료들, 독립보감보다도 600년 전입니다. 자연에서 약품을 개발하는, 거기도 보면은 배내 물리상을 어떻게 수료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 인근에 있는 이런 식물의 열매를 혹은 잎을 따서 어떻게 끓여가지고 먹이고 나서 그 뱀을 잡아다가 뱀도 먹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원 이 양반은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박사라고도 우리가 인정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네부칸네자와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 10개의 원이 동시에 돌아가는 이런 과학자였습니다. 상상하기 힘들죠. 21세기의 시계도 그만큼 10개 이상의 원이 동시에 돌아가는 예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번 시나 혹은 서양에서는 아비세나라고 부르는 학자입니다. 아비세나도 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450여 권의 책을 썼고 그의 의학 전공은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한 500년 동안 유럽에 사용한 의학 교수로서 존재했습니다. 또 모든 학문을 총망라한 대백과사였었고 그의 광석 분류는 19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의 손병 총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손 총장이 저를 볼 때마다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소시 가문 소시입니다. 소병 중에 소시 가문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도 있고 소피아 로렌도 있고 그 누구 신가도 누구 있노?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데렐라밖에 없어요. 신데렐라 너무 좀 동화지 있고 이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하도 신이라고 해서 다음 만나면은 물론 우리한테 신하 아비세나도 있다 이비 신하도 있다 신가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비세나도이라는 의학자였어요. 여기 우리 이제 아베로에서는 혹은 이번 루시가는 서양 이름이 아베로스입니다. 이 양반은 아퀴나스하고 단테가 숭송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 주석자다.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저 경전입니다. 성경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의 학자의 최고 주석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따라서 그 덕분에 이 아베로스가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아베로스가 아테네 학당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아랍인이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올린 것은 보시면 제일 아래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 다음 처음에는 통화를 하죠. 마지막 위에는 통화를 들으면서 음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예민대학교 보직자들에게 총장을 이런 식으로 좀 대접해라 그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스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그 외로 잘 아시는 이제 에어소피아, 블루모스 이런 보시면 이 아저씨가 아라비스어로 시작을 하고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역시 여기 위에서 보실 것은 창문입니다. 창문이 전부 다 상사유지 되어 있고 이건 사마라 복원된 거고 너무 아름답죠. 복원되지만 여기에 이제 아마 소크라테스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람들이 아랍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경우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아랍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강단에서는 학자 가문사는 이제 무슨 모자나 수염을 보면 아랍인 유명해요. 그러면 강의실은 우리 창문 보시면은 고딕형입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고딕형의 창문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참살이죠. 그러니까 이 아랍 학자가 유럽에 와서 특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되고, 그러니까 수강자는 누구냐? 보시면 모자를 다 쓰고 있지만은 아랍 모자가 아닙니다. 유럽의 성제 모자고 모자 안 쓴 사람이고 또 상당수가 수염이 없습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수염 없으면 아랍이 아니시고요. 그걸 보면은 아랍 학자가 유럽에 와서 유럽인들에게 강의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친구 제일 좋아해요. 조용하게 혼자 묵상하는 사람. 이런 것들, 이런 문화와 유럽의 처음으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류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죠. 소위 스스로 문화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인들이 야만인 이슬람과 접촉하면서 문화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런 예술이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고딕 형식이 나타나고 한국이 번성하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3의 문화권과 유럽에 접촉하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레네상스로 이어집니다. 레네상스가 돼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돌발적인 문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생성된 것인데, 레네상스 하면은 불카르타이는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고전에서 시작합니다. 고전은 그리스인데, 그리스와 히브리인데, 그리스와 히브리가 갑자기 유럽에 나타나서 레네상스를 만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문화와 언어가 히브리 그리스어가 아람어로, 아람어가 아랍어로, 아랍어가 다시 라틴어로 이렇게 전파해서 고전 지역의 문화권이 아랍인들의 눈으로 유럽을 들어와서 레네상스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네상스이고, 이 레네상스의 뜻은 아시다시피 다시 태어난다. 불카드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는데, 불카드의 이태리 레네상스 바로 한 해 먼저 발표된 논문에서 이 재생, 비드벨레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대 문화의 재생이 레네상스다. 전부 다 고대 사람들입니다. 이 다 레네상스 작품들 아시겠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은 아랍 문화권의 성전입니다. 고딕 형식의 혹은 또 코린티안 기둥들 나타나죠. 이것이 유럽 접해되고, 이것은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 전부 다 아랍권에서 온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기 유명한 천금성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랍권을 통해서 유럽에 전수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테네 학당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원리 선생님이 이제 도용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물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써 있고, 제일 앞에 책상 앞에 이렇게 머리 보고 있는 사람이 헤라클라이토스라는 소위 웃음의 눈물의 철학자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다. 이 세상에 무조건 사는 수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사람이고, 같은 신의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한 작자입니다. 여기 이제 두 철학자가 나오는데, 우선 왼쪽에 플라톤을 보시면은 수염이나 머리가 이달수 아멘 오래된 것 같죠? 입은 옷은 대기와 불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만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들이고, 책은 티메이우스라는 아주 복잡한 형상적인
영혼의 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그 책을 들고 있고, 신발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이상주의자. 오른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고, 책은 에티카라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윤리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옷은 물과 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물건이고, 신발을 자세히 보면 아마 구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럽이 이슬람 문화권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게 됩니다. 무슨 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나는 재창조한다, 그런 거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로 돌아옵니다. 17세기로 돌아오는데, 17세기는 이제 과학적 탐구의 시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여기에도 세 사람이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뉴턴, 그리고 데카르트. 갈릴레오는 다 잘 아시고, 뉴턴 마찬가지고. 뉴턴의 그 수학 논리들은 1930년대 하이젠버그가 양자로 이 노벨상을 탈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온 세계를 경영하면서 사상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고, 물론 이 데카르트는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갈릴레오는 우선 우주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뉴턴은 측정된 우주에 법을 부여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마지막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한 데카르트는 좀 전에 자기의 선배들은 갈릴레오와 뉴턴이 우주를 측정하고 우주를 정리한 반면에 데카르트는 인간으로 돌아와서 인간 자체를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존재한다. 이 위험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좀 전까지는 그것이 경외든 정복이든 뭐 신앙이든 재성이든 간에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자아가식 가지기 위해서는 제3의 물체라는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야생동물이든 신이든 또 재생해야 될 대상이든 뭐든 제3자가 있어서 인간이 정립되고 자기의 존재에 있으니 확립되었는데, 데카르트는 이제는 필요 없어집니다. 아무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내 자신만의 이성으로 나 존재를 확립하고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에 기준이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제외 밖에서 오는 신앙도 아니고, 혹은 제3세계에서 오는 정보이나 가치도 아니고, 오로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 그 이성이 나를, 인간을 정리한다.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험한 것은 이성이라는 이 도구, 이 괴물은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성이 뭔지. 주 인간은 제3이 제공하는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정복자의 기준, 신앙자의 기준, 교회의 기준, 제외 그 문화권이 기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홀로 서기 합니다. 인간이 홀로 서기 시작하는, 이게 위험한 상태고, 이 시대에 유럽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었죠. 루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의 초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루터교가 가지고 있고, 이 두 종교가 싸우면서 이제 30년 전쟁이라는 그 비참한 사건이 났죠. 아주 유럽 인구를 3분의 2로 줄인, 그 당시 인구로 기록으로는 800만 명을 압살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작은 도시, 독일 작은 도시 마케burg라는 도시에서는 인구
1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참아가지고. 참아했던 이유는 가톨릭 교회 그 배신들은 절대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신 대 절대신이 충돌하니까 비상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뉴턴의 남고 데카르트 많이 닮았죠. 우리가 만일 데카르트의 두뇌 근육질하고 밑에 있는 친구의 신체적인 근육질을 합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비상한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 북한 아가씨들하고 독일에 갔을 때 모든 지하 고무실 본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화려의 지하. 첫째 이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이 시대에 제일 처지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 이야기를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하는데 30년 전쟁 절대신 대 절대신 그 대항하는 그 전쟁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에게 성냥보다 더 큰 무서운 동물이다. 이 시대의 첫째가 교회 분열이고 둘째가 사회의 분열입니다. 사회 분열은 과학자와 사회, 과학자와 교회 분열인데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이 많은 희생자를 했습니다. 희생자는 마녀사냥이다 혹은 이단자다.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누구는 50만 명이다, 누구는 100만 명이다 하는 좌우간 수없는 마녀들이, 수없는 죄 없는 여성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녀로 받고 화형의 처지이나 정말 참혹한 고문을 당한 그런 시대였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교회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이단으로 다 침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브루노 같은 학자는 7년 동안 고문을 받고 결국은 이제 파형당하는 그런 시대. 17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라다임이 변합니다. 좀 전까지는 주로 이제 신앙이고 이제부터는 이성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정리하는 것은 5번째 단계, 데카르트의 시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 이 인간이 거친 5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세계는 이 데카르트의 유산의 세계입니다. 유산의 세계가 계속 나타나는 이 이성이라는 괴물이 여러 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상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이 이성인데 여기에 몇 가지 유산이 많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유산으로서 미검증된 이성이 인간에게 아주 편리한 합리성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걸 합리화시키죠. 내한테 유리하다 불리합니다. 그 기준은 이성 논리입니다. 각자가 다 틀리지만은 편리한 도구로서 이성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개인이 예컨대 이성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키면은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 고아원에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수경제하기 위해서는 인권유린이든 뭐 착취든 매매든 노예매매든 권력매매든 상관없다. 목적이 이것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합리성을 제공해서 이것이 이성입니다. 또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부국강병의 국가다. 그럼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혹은 또 이를 저질러놓고 합리화시킵니다. 제국주의다, 영토합산이다, 우월민족주의다, 혹은 문화검탈이다. 우월민족주의, 히틀러를 기억하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행하면서 어떤 비참한 짓을 하는지 간에 합리화시킵니다. 그 도구는 이성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사상사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것은 당연히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이고, 불만을 느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혁명밖에 없죠. 뒤로가 놓는. 그리고 이 사상적 유수 안에 첫째는 혁명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18세기 미국 프랑스 혁명, 19세기 독일 비롯한 유럽에 보거든 국가들의 혁명,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 전부 다 이성이 남은 유산의 결산입니다. 이성이 없더라면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가 따르면 나는 달리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가 없었더라면 혁명도 생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술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초에 니체를 이어받아가지고 니체 생각 기억하시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옛 재단 허물어야 된다. 그 생각이 예술에 들어옵니다. 피카소. 창조는 파괴를 설계해야 된다. 파괴가 앞서가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현실 파괴했죠. 피카소가. 자기의 연인 초상입니다. 어깨 보여야 하죠. 현실 파괴한 이 이성의 힘으로 현실 파괴한 이 예술작품이 2006년에 엄청난 값에 팔렸습니다. 한 1,000억 됩니다. 2006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을 넘었겠죠. 1,000억 하면 200채입니다. 200채 사가지고 여기 계시는 한 120 회원들 하나씩 다 들고 나머지는 회장이 차지해서 얼마 정도 그 돈을 이 그림에 소모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집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손톱은 전부 다 손것입니다. 이게 9,500만 달러. 예술적 혁명에 이어서 이제는 철학적 혁명이 이성의 유산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철학적 혁명하면 결국 이제 형이 상학적 반항으로 들어가는데 20세기에 대표적인 반항가가 알베르 카뮈, 이방인의 담론으로 유명해진 그 형이상학자인데, 이방인이 등장하기 전에 시시퍼스라는 아주 짧은 에세이를 씁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상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시퍼스라는 그 글을 씁니다. 여기에 인간의 부조리에 대해서 혹은 인간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인간의 부조리, 인간의 조건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조건은 절대성 혹은 항구성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풀이하면은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영구성, 필멸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한성, 필멸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왜 이런 인간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쉽다. 원상복귀하라. 그래서 그것이 반항의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원상복귀 됩니까? 안 되죠. 이 형이상학적 반항의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인간 조건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겁니다. 큰 바위를 짊어지고 뛰고 올라가고 그걸로 내려뛰고 다시 또 업고 올라가고, 이것이 인간 조건인데 시스프스의 해결책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웃어버린다. 이런 해결책입니다. 감교의 표현을 하면은 이 불합리적인 압설 빅토리다. 넌센스 빅토리. 무슨 빅토리입니까? 인간 조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남아있으면서 그저 수용하고 혹은 인내하는 이것이 성립? 자, 그 해답밖에 내지 못합니다. 내지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 물론 애기가 죽은 것을 목격을 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불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필면의 대상인 이 반항자 같은 생각을 길가메시가 하고 이 필면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야, 어떻게 하면 영구성, 항구성을 지닐 수 있으랴 하고 불로초 찾아갔다가 실패하고 겨우 이제 배춘초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느 길목에서 자연에게 뺏겨버립니다. 뱀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러고는 가양을 돌아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귀하게 얻은 그 배춘초를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먹어버린다면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길가메시가 추구했던 것은 자기 개인 인간의 편평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행위다. 아니죠. 가져오면서 이것은 내 가족, 내 국민과 함께 나누면 못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데 그 말의 뜻은 이 필멸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이 동경, 이 반항은 모든 국민의 조건이다. 모든 인간 조건이다. 인간 조건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회충초를 얻었는데 이 회충초마저 뺏겨버렸죠.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시스토스가 수영하면서 웃음으로 넌센스 빅토리라고 생각하면서 언덕을 내려오는 대조적으로 길가메시는 그대로 수영하면서 거기에 경지를 느낍니다. 돌아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성벽을 봐라. 청동성벽이 아니냐? 이렇게 강한 성벽이 어디 있냐? 감시탑을 봐라. 이런 것은 너희 본 적이 있느냐? 즉, 넌센스 빅토리가 아니고 인류가, 인간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 성취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힘을 길가메시가 보여줍니다. 시스토스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여기서 우리 정신을 봅니다. 주위에 험난한 건 많죠. 모든 것이 인간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지만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험난한 길을 가는, 그러나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이 의지, 인간의 이것을 길가메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가메시가 알베 카무의 대성경입니다. 바나마의 대성경. 그 해답 역시 옛날의 해답이 현재의 해답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압스트랙트 빅토리가 아니고 금지에 대한 빅토리. 인간의 성취에 대한 금지에 대한 빅토리.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간유든 길가메시든 나는 반항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현 인간 조건에 대해서 반항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반항의 비열이 시스터스적이든 길가메시적이든 하여튼 반항한다. 이것이 6번째 인간 조건입니다. 이 인간 조건이 반항이 20세기에 적용이 되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파괴가 되죠. 종교적으로는 성전이 일어납니다. 현실에 대한 반항으로서 난 종교적인 절대성을 믿는다. 지하하죠. 현실에 대해 부조리 무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낭만주의적인 질서를 요구한다 하면서 뭉쳐지면 파시즘으로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20세기의 초상과 이성을 근거로 하는 이 반항의 결론은 수많은 전쟁들입니다. 1, 2차 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한국, 동남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몇십 개가 돼요. 모든 것이 데카르트가 나온 부산에 있죠.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7개로 반항당하면 결론은 난 파괴한다. 전쟁하는 그 도구가 파괴죠. 난 파괴한다는 걸 존재한다. 이제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고 파괴가 존재의 기본 요소가 되고 척추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지금도 들에게 급격히 돌아갑니다. 원신 제스노카라고 길가메시에서
이성까지 오는데 데카르트까지 오는데 한 4,000년 이상 걸렸어요. 이상 걸렸는데 데카르트의 이성에서 파괴까지 오는데 400년 안 걸립니다. 10분째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이성이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급속도를 섭니다. 존재가 파괴와 연결이 된다면 존재의 강도는 파괴 강도와 정비례합니다. 이상주의자가 내가 가장 강렬하게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장 강렬하게 반항하는 길이고 내가 가장 강렬하게 반항하는 길, 즉 내가 가장 강렬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파괴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모든 것,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 예를 우리가 우상 앞에 나경 같은 친구. 여기서 봅니다. 자살 테러죠. 이제까지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것도 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니도 죽고 나도 죽답니다. 감당할 일이 없죠. 지금도 뭐 이북에 누굽니까? 그 친구는 뭐 폭탄 들고 니 죽고 내 죽자 아닙니까? 이게 이성의 최종 결론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역설에 우리가 도달하고 이것이 이성이 낳은 최후의 결산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이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황폐하고 윤리적으로 이 역설적인 이 존재를 유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인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현 시점에 도달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이성의 도구를 가진 위대한 인간은 제8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험하게 앉아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는 황무지밖에 없죠.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오스만데라스의 석상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황무지, 모래바닥 이거밖에 없는데 그 앞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랴? 인간이 앉아있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카라반이 움직입니다. 그때 인간이 생각한 것은 카라반이 저 험난한 황폐한 땅을 거치면서 살아남았다면 전 인류도 무슨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 해답을 카라반에서 찾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찾습니다. 실크로드, 왜 실크로드냐? 이제까지 소문하는 이성이고 이성은 나의 이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한다. 이게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까지 알렉산더의 정복 전부 내 도시입니다. 내가 세웠다. 시사 내가 와서 내가 정복했다. 콘스탄틴도 내가 승리한다. 이 십자가 가지고 전부 다 납니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 심지어는 루터도 내가 여기 있어서 달리할 수 없네요. 내가 전부 납니다. 히틀러도 마인카mp프죠. 내 주제. 하다못해 시나트라도 마지막 노래 기억하세요? I did it my way. 내 뜻대로 살았다. 그 말 뒤집어 놓으면 내 멋대로 살았다. 그하고는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다. 이것은 대답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여기서 해답 찾아야 될 때 어떻게 해답을 실크로드에서. 그럼 실크로드는 뭐냐? 왜 이것이 다르냐? 이제까지 성문화의 기본 척추는 나입니다. 나의 이성인데 실크로드는 나가 아니죠. 교육 아닙니까? 교육에 너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잘못 살 수 없으니까 너하고 같이 잘못 잘 살자. 이것이 실크로드의 기본 생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하고 실크로드에서 처음으로 너에 대한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있어야 안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물론 산업인들이니까 처음에는 교류하면서 의심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상대방 의심하지만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생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상대를 인정하고 믿어야 교류할 수 있죠. 전부 다 사기꾼으로 생각은 못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그냥 상대방도 나와 비슷하다, 다르지만은 비슷하다, 이 상대방에 대한 인지, 가치, 이것이 실크로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되고, 이 길이 인류가 나가야 길이라는 것을 터키의 노벨 문학 수상자인 올한 파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상 강연에서 그 노벨 수상자가 한 이야기는 자기 문학의 목적은 서로 다른 인간이 닮았다는 그 철칙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 여기 이수 교수 계시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그래요. 전에 개명대학교에 있던 이나나 교수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한 한국의 모든 소설을 다 번역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 실크로드의 철학을 올한 한국이 그 강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고,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닮았다는 것, 서로 다르지만 닮았다. 그 토대가 실크로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인데, 그래도 이제 깃발을 내면서 보니까 또 다른 깃발이 올라가요. 뭐냐? 근데 교류한다, 좋다. 너가 인정하는 거 좋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의 프레임이 뭐냐? 척도가 뭐냐? 그것이 부채의 자비냐? 예수의 사랑이냐? 다 합쳐진 거냐? BTS냐? 뭐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그 해답. 깃발 내리면서 새로 올라가는 깃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1시간 좀 넘게 기원전 2600년에서 기원후 2000년 거의 반만 년의 역사를 훑어보았고 온 세계를 다 회전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시작해서 미국을 경유해가지고 다시 또 중앙아시아로 돌아오는 긴 여정, 이것을 하면서 해답을 찾았다고 믿었는데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작업은 이 너와 나의 이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리해서 어떤 프레임이든 어떤 가치체계든 간에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그건 뭐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겠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성, 이것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성보다 더 높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그 문제가 그나마 있다고 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소생시켜서 마지막 두 번째 깃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물론 못 찾고 위대한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잘못 잡아서 그런 줄 합니다. 좋은 차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다 하는데 그 이성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인간의 행복에 대한 통일장애인 이론 세워놓지 못했어요. 행복에 대한 통일장애인 이론이 분명 평화 유지에 대한 이론도 그 이성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시작해서 이거 정말 빅뱅이다. 그 이성이 지금 보니까 나는 파괴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런 걸 존재한다면 그 인간이 내린 것은 이제 그 이성이 우리에게 블랙홀을 주거나 이성이라는 빅뱅이 이성이라는 블랙홀로 이제 마감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너무 지루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하시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무궁화증이 막 올라와서 하는 거니까 이제 괜찮아졌나 했지만 좀 진정하시고 건강하고 앉아 계세요. 여쭤보세요. 죄송합니다. 5,000년의 인류 역사를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떤 팩트에 대한 설명들은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면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제 이 텍스트에 보면 따로 구분 안 해두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전체의 조건이 경외, 정보, 신앙, 또 재생, 그리고 반항, 파괴, 수주 대략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우리 사모님께서 이걸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잘 조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질문을 모아서 강사 선생님께 해주고 또 한 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후마나에는 질문하실 때 장광설을 들어놓는 분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공적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죠. 예, 타블라라사 오늘 강연은 사실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이 텍스트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읽어만 하고 있고요. 정말 거대하고 방대한 담론이어서 그저 압도당한 느낌 뿐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좀 틈을 메우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우선 이 제목이 상당히 좀 독특하게 들려왔습니다. 신의 한수, 일이 신의 그런 전략인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철로정의 비단길, 철로도 길인데 거기다가 다시 비단길을 붙였습니다. 근데 철로는 뭐 아시다시피 하늘 길이니까 극히 종교적이고 주관적이고 정신적이고 심지어 영혼의 어떤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 거대한 문명의 이야기, 실크로드라는 굉장히 조금은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그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 두 관계를 소유격으로 연결시킨 이 전략, 이 유명한 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번전의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로도 길인데 역정을 다시 길기. 총장님께서는, 회장님께서는 길을 몹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길을 중첩시켜 놓아서 여기 어떤 전략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신 이슬람 중세의 그 화려한 찬란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지난 강연에도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하고 뿌리도 같고 절대 안 나신,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동할 것 같은 이슬람권에서 어떤 그 신학적인 논리로 아니면 코란의 어떤 배경하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부정했던 이성과 인간 휴머니즘, 과학 정신을 그 당시에 그토록 열어뒀을 뿐 아니라 장려까지 했느냐. 여기 어떤 이슬람 친화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장님께서 언젠가부터 이슬람 시를 매우 즐겨 읽으시고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는 서구 시문학의 대가 중의 대가이시죠. 제가 문학으로서 이 이슬람 쪽 시 문학의 어떤 서구 시문학과 차별화 이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공스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강연 자체도 어렵지만 질문도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손 드시면 마이크 제안드리겠습니다. 제 전략이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또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 철로역정의 비단이냐. 철로역정도 그 질 자체 아시다시피 철로역정이라는 타이틀은 17세기 번야 안에 철로역정 의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의 험난한 세상을 거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립니다. 우리도 그 일 따라 천국 향해 그냥 평화와 안정의 길을 가면서 택한 최후의 길이 실크로드인데 그 길이 어떻게 비장길이냐. 그냥 우리 인류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 길로 가면은 이 비단길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비단길의 척도가 뭐냐? 고민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 그래서 이제 먼 길, 처음부터 끝까지 물체에서 영화를 내는 혹은 또 탈육신하는 그 인류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이 아니고 정신과 영혼이 물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다. 탈육신이다. 탈육신의 길을 철로역정을 통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제일 좋다던 길이 비단길이 실크로드인데 그 길마저 말씀드린 대로 해답은 줄 수 없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수 대감께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장님, 제가 되어서 30초는 소감을 얘기해 드릴 것 같고요. 코로나가 맨 먼저 생겨나셨을 때 글을 하나 보내주셔서 샌들 아우구스투스 시기가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결국 인류 사업에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미래다라는 걸 코로나 나자마자 초기에 방향을 정해주셔서 사실은 엄청난 지성적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오늘은 제가 평생 공부를 하겠구나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쪽 눈으로 우리 어릴 때 옛날 어른들이 머리 뒤에도 눈이 있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 눈을 뜨고 이제 공부한답시고 세상을 바라왔는데 이제 두 눈을 부릅뜨는 것을 넘어서 뒤통수에 있는 눈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지금 그림을 짚어주시니까 내가 좀 개명대학에 좀 일찍 왔으면 한 10년 전에만 교육했어도 이렇게 훨씬 나아졌을 텐데 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 근데 지금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머리 사주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엄청난 지금 정체성의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게 대해서 뭐 주제는 없지만 이슬람이라는 게 그 메카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둥근 곳에 삽니다. 무집이다. 뭐 종교적 열정만 있었고 또 장사꾼들이니까 굉장히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무장 외관의 영광은 단단히 갖춰줬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정복한 지역의 토착 문화를 온몸으로 주소담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한마디로 하면 완벽한 잡통 문화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맨 먼저 무너뜨린 나라가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와 알렉산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그 당시 세계 제일 지식의 창고였던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50만 원의 지식 창고였잖아요. 그걸 보니까 여기서 플리티누스라는 놀라운 학자를 발견합니다. 플리티누스가 여러분 지나가시는 건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이제 우리가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걸 공부해 보니까 이제 이슬람이 막 생겨나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신이 만들어놨던 오묘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삶을 그리스 철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 저장에서 이게 이제 이슬람 철학의 시작이고 플라토누스를 연구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어지니까 그리스 철학 전반으로 이어지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중세 유럽은 신의 목소리만 절대적이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나 창의 과학적 입장을 신의 오묘한 원리에 도전하는 오만불순한 위험한 인식으로 보았던 데 반해서 이슬람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신이 만들었던 이 질서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소위 말하는 서구 학문과 이슬람 학문의 차이를 엄청난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리더십 하에서 신의 영역을 도전하지 않는다는 절대 전제하에서 인간에게 무한의 과학적 탐구와 이성을 허용한 겁니다. 그 이제 학문 세계관 리더십 이게 이제 이슬람 8세기부터 총장님 설명하셨던 이슬람의 소위 르네상스 황금기로 이제 같은 겁니다. 인간의 합리적 과학과 이성을 이제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허용하는 인식 체계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이성을 어떤 신이 만들어 놓았던 그 원칙의 우주론에 저항하는 오만불순한 시도나 도전으로 넘기려고 했던 유럽의 짧은 인식의 차이가 엄청난 걸 만들었고 결국 이제 루터 이후에 서구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신앙과 이성을 완벽히 구분하면서 무한의 한국 발전의 문을 열어주는 이슬람은 결국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절대 명령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인간의 합리적 노력이 신의 명지 못하니까 이것이 결국 오늘날 이슬람 체계가 18세기 이후에 서구에 뒤지게 되고 지금도 신의 영역에서 감당 못하고 억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정일치 체제. 뭐 크게 보면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르네상스 직후까지만 해도 뭐 이슬람이 유럽에 끼쳤던 영향은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것 같고 그동안 유럽이 버려놨던 것을 톨레도나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그런 뜻으로 이슬람 학자들이 준비하고 축적해줬던 것을 유럽에 전해줘서 유럽을 교화시켰는데 오히려 이슬람은 그걸 이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패배하고 납부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강의는 우리 총장님께서 하시고 또 보충 설명 이수 교수님이 하셨는데 목은 제가 말했죠.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다 긴장되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문명사라고 하는 그런 거죠. 모든 팩트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강사님께서 너무 겁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6시, 4시에 시작해서 6시 끝나면 딱 마칠 시간이고, 광고를 가기 전에 강의를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 강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나가실 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 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간식을 준비했더니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좋겠고, 그만한 다음 모임은 11월 때부터 12월 18일 칼렌더에 기억을 해두시고 12월 18일의 주제는 뭐냐면 모차르트의 레퀴엠. 오늘 우리 선생님이 라파넬라 이런 청강곡을 우리한테 들려주셨듯이 이 레퀴엠 역시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비전공적인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되지 않는데 후마나에서 원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싶으시고 또 주차권 챙겨가시고 12월 달에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까 미끄러져서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